북한이 개성공단을 폐쇄하겠다 이렇게 위협한 지 4일 만에 오늘 남측 출입을 금지했습니다. 끝날 줄 모르는 북한의 위협, 이거 매번 새로운 거 뭐 없나 이렇게 찾는 것도 아니고 참 걱정이 큽니다. 위협카드 종합선물 세트라고 어떤 분 설명을 하시던데 맞아요. 네, 걱정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조갑제닷컴의 조갑제 대표 모시고 새 정부의 대북 정책, 일련의 위기에 대한 대응 방안들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선배님 어서 오세요. 예. 대기자 오셨으니까 오늘 네. 잘 들으셔야 되겠다. 자, 개성공단 폐쇄 카드 얘기가 나왔는데요. 지난 주말에 조갑제 대표께서 올리신 글을 보니 네. 박근혜 대통령 카터골 나지 않으려면 개성공단 철수해라 이렇게 조언을 하셨더라고요. 네. 오늘 상황을 보시면서 북한은 왜 저러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선 정확하게 표현하면 철수가 아니고 우리 직원들을 전원 귀환하게 하고 예. 북한에 대해서 안전 보장을 확실하게 보장을 하라. 그렇지 않으면은 국민의 생명 보호 차원에서 들여보내지 않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취했어야 하는데 북한한테 선수를 빼앗겼어요. 그러니까 지금 늦지 않더라도 지금 다 전원 귀환시켜야 됩니다. 지금 네. 지켜보지 말고. 지켜보지 말고 아니 뭘 더 지켜봅니까? 지금 그러니까 귀환하는 것은 막지 않겠다고 하니까 다 전원 귀환시키고 그 다음에 북한에 아니 우리 생명이 걸린 문제 아닙니까? 한두 사람도 아니고 수백 명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인질 상태로 잡혀 있는 한은 예. 지금 사실상 인질 상태로 잡혀 있죠. 지금 적지에 있지 않습니까? 적지에 있는데 우리가 마음 놓고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응징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대응 능력이 상당히 제한을 받게 돼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홀가분한 상태가 돼야 되죠. 예. 그런 점에서 빨리 조속히 귀환 조치를 취해야 전원 귀환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국민들이 거기 가 있는 상황에서 선제 타격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말이 안 되죠. 말씀하시죠. 예. 예. 선배님 이런 말이 하더라고요. 개성공단을 유지하자라고 주장하는 일각에서는 예. 인질과 출입 금지는 엄연히 다른 개념이다. 아직 인질로 북한이 잡은 건 아니지 않냐 이런 말을 하는데. 그런데 아직이지요. 아직. 예. 과거에 그 비슷한 거 했잖아요. 말도 아닌 이유를 붙여가지고 우리나라 사람 한 사람 한 100일 동안 구금한 적이 있죠. 성진 씨. 예. 그다음에 수시로 통지한 적이 있습니다. 네. 과거에 했어요. 틀림없이 하죠. 앞으로 말하자면 남북 간의 군사적 충돌이 일어나면은 이것은 사전에 막아야 됩니다. 아니 인질이 잡힌 상태에서 그것을 어떻게 구출합니까? 그건 미국도 못해서요. 미국도 이란이 미국 대사관 직원을 인질로 잡았을 때 군사적으로 구출 시도를 하다가 그게 실패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카터 대통령이 그것 때문에 낙선했어요. 이걸 잘못 핸들링하면은 박근혜 대통령은 치명적 타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최악의 경우를 항상 생각해야 되는데 최악의 경우는 뭐냐? 한 7, 800명이 적지인 개성공단에 응유되는 상황을 막아야 되는 거죠. 지금 막을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지금 막아야죠. 아직은 시간이 있으니 지금 그 사람들을 다 철수시키고 안전보장을 받을 때까지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빨리 오늘 내일 안으로 다 철수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정부는 오히려 아까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최소 인원만 귀환하라는 식으로 지금 지시를 내린 걸로 보도가 됐습니다. 이게 믿기지 않는데. 네. 그러니까 정상 가동을 하기 위해서인데 아니 정상 가동 지금 상태에서 정상 가동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북한 정권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국가 이익을 위해서는 국가 이익이 뭡니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니까. 그렇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 그러니까 입주 기업들의 입장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제 밤에 인터뷰를 이제 입주 기업에 계신 분이 했는데 이번에 철수하면 다 끝난다. 그리고 이제 뭐 그게 바로 문제들. 예. 북한이 개성공단을 인질로 잡고 한국은 개성공단의 인질로 잡히는 꼴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입주한 사람들의 입장을 너무 국익 이상으로 존중해주면 안 되죠. 그래 귀환 명령을 내리고 만약 귀환에 불응하면은 그 안전의 책임은 일차적으로 당신한테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 생명의 가치는 이 경제적 가치로 비교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게 또 국가의 안보가 직결되는 문제니까요. 예. 참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요, 대표님. 북한의 입장에서 왜 저거를 입에 올릴까요? 북한은 지금 이 공갈과 위협의 이 상승작용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점점 더 세게 말하는. 점점 더 세게 이야기해야 돼요. 예. 어제
영변 핵시설을 재가동하겠다는 이야기, 오늘 개성공단에 대한, 그러니까, 출입 통제 조치, 내일 또 나올지 모르죠. 왜냐하면 이게 공갈이나 위협은 한번 굴러가기 시작하면은 네. 더 큰 게 계속 매일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그것만큼 김정은이가 초조하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자기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잔뜩 높여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물러날 거냐. 퇴로가 지금 아주 궁금해요. 우선 전면전을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전면전을 하지 못하는데 그러면은 국제적 도발은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오판에 의해서 또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네. 또 우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해지는 게 있어요. 그리고 아니면은 아주 극적으로 회담 국면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김관진 장관이요. 우리 개성공단 국민들을 위협을 조금이라도 북한이 가한다고 하면 우리나라가 군사적인 조치까지 준비하겠다. 이렇게 강수를 두었는데 이건 아니, 어떻게 보십니까? 군사적 조치를 하면은 상방이 다 피를 흘리게 됩니다. 그렇죠. 그 전에 지금 하면 돼요. 지금 철수하면 되죠. 지금 철수하면 됩니다. 아니 예. 지금 예, 좋습니다. 귀환을 명령하면 무슨 손해를 봅니까 우리가? 아니 우리가 무슨 손해를 봐요? 북한이 손해를 보죠. 북한이 손해를 보죠. 우리가 손해를 보는 것은 금전적으로 예, 국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국익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예. 아니다. 그런데 자꾸 카트 이야기가 나오는데 인질로 딱 잡히면은 그때는 우리는 북한이 갑의 입장이 되고 우리는 을의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 되면 할 수 없이 돌려달라고 하면서 구걸하는 입장이 되고 북한이 요구하는 걸 들어줘야 돼요. 그때도 예. 미국도 말이죠. 이러한 그 대사관 직원을 인질로 잡는다는 것은 국제 외교상에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있을 수 깡패가 없는. 되는 거잖아요. 그런 예. 짓을 한 이란한테 50명인지 돌려받기 위해서 동결했던 이란 재산을 풀어주고 하는 이런 수모를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막아야 됩니다, 이거는. 북한은 충분히 인질로 잡고도 남을 만한 국가라고 보시는 거죠. 과거에 전비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이상 어떻게 더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습니까? 예. 자, 그러면 대표님 오늘 저희가 시작하면서 직원직설에도 조갑재 대표의 지금은 전쟁을 준비할 때다라는 예. 말을 전해드렸었는데 전쟁을 준비할 때다 맞는 말씀 일부인 것 같으면서 도대체 뭘 해야 되는지 감이 잘 안 오더라고요, 대표님. 왜 그러느냐 하면 네. 지금 우리 이 위기가 왔는데도 한국 사람들 서울에서 보면 아주 태평이에요. 이게 좋은 면으로 해석하면은 공갈에 대해서 안 넘어간다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은 또 부정적으로 해석하면은 이 안보 문제를 우리의 문제로 생각 안 해요. 이건 북한과 미국 사이의 문제다. 네. 우리가 없어요. 보도하는 것도 보면 그렇습니다. 북한이 이렇게 나왔다. 그 다음에는 미국이 이렇게 했다. 아니 우리가 이렇게 했다 되지. 미국이 무슨 B2를 보냈다. 네. F-22를 보냈다. 네. 이런 이야기만 하고 우리는 완전히 구경꾼입니다 지금. 네. 많은 사람들이 두 분은 안 그렇겠지만은 이런 구경꾼적 자세를 취하고 있어요. 이것은 왜 그러냐? 우리의 안보를 미국에 맡겨놓고 우리는 지금 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태평일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준비를 해야지. 어떤 준비하는 상황은 우선 개성공단은 드렸고 예. 아니 민방위 훈련 왜 안 합니까? 예비군 소집 왜 안 합니까? 네. 지금 사병들 휴가는 아마 지금 제한되고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자위적 핵무장에 대한 이야기가 맹렬하게 나와야 되고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결국 북한의 핵위협을 우리가 무력화시키는 조치에 대한 논쟁이 와글와글 일어나야 되고 특히 정치권에서 정부는 책임 있는 입장에 있으니까 말하는데 좀 조심스러워요. 그러나 네. 정부 입장에서는 가장 강경한 이야기부터 다 나와야 되는데 지금 다 정치권에서 하는 이야기가 최악의 사태는 막아야 된다.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왜 이러느냐. 우리가 없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 약점은 뭐냐. 안보는 미국이 알아서 해줄 것이다. 핵 문제는 미국과 북한이 해결하면 된다. 우리는 빠지자. 아니 자기의 안전 문제를 외국에 맡겨놓으면 속국이 됩니다. 평화를 돈으로 사면 인질이 돼요. 우리가 지금 그 길을 가고 있고 김정은 보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한국 사람들 잘 사는 거 안다. 그러나 겁쟁이다. 미국 도움 없으면 1대1 대결해서 이긴다. 살찐 돼지다. 우리는 야윈 늑대다. 핵무기 가지고 있다. 또 우리 편을 드는 종북 세력이 있다. 핵과 종북 세력을 결합시키면은
한국을 먹을 수 있다라고 자신만만합니다. 살찐 돼지와 야윈 늑대의 대결. 예. 야윈 늑대가 이기죠. 그러니까 배고픈 군대가 배부른 군대를 이긴 예가 역사에 많습니다. 남북이 대결했을 때 북한 월맹이 월남을 먹었고 예. 남북 대결하면 거의 다 북쪽이 이기는 거예요. 다만 한국은 신라가 삼국 통일했기 때문에 이게 예외적인 것이고 네. 그 연장선상에서 결국 대한민국이 예. 이길 것이라고 봅니다만은 네. 이런 저는 사대주의적 노예 근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주국방을 포기한 국민은 그건 고생해봐야 돼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저는 그 대가를 치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우리가 전쟁을 준비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내부의 적을 막아야 돼요. 내부의 적. 지금 내부의 적은 뭡니까? 사사건건 교전 중인 상대 적군 편을 든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천안함 폭침이 일어나면은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한 사람들. 네. 이번에 북한이 더구나 핵으로 공격하겠다는 엄청난 공갈을 했을 때 연합훈련 하지 말라, 한미연합훈련 하지 말라, 북침 훈련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 네. 남한의 이 종북 세력들을 두고 전쟁 준비가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정부는 모든 조치를 취할 준비를 이제 연습을 해놔야 됩니다. 계획을 해놔야 돼요. 그 중에 가장 강한 거는 비상계엄령입니다. 비상계엄령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시 또는 준전시 상황에서 질서를 유지할 수 없을 때는 비상계엄령을 펴면은 네. 그 3권이 다 비상계엄사령관 밑으로 들어갑니다. 기본권이 이렇게 제한돼요. 그게 가장 극단적인 조치입니다. 예. 극단적인 조치를 말씀하시는 그까지도 왜냐하면 북한이 전시 상황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했죠. 북한이 전시 상황이라고 이야기하면 설사 그리 공갈이 들어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전시 상황에 준하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네. 말씀하신 내용을 쭉 듣고 보니까 우선 정치권에서 논의 자체가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네. 너무나 불감증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게 조갑재 대표님의 진단이신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전술적 핵무기에 대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은 하고 있으나 이제 5월 달에 방미하지 않습니까?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가면 이제 그 핵발전소에 있는 폐연료봉 처리 문제부터 얘기를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미국에서 핵 확산을 막자고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미동맹 하에 있어야 되는 대한민국에서 핵무기를 있으면 좋겠다고 다들 생각하겠지만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이 과연 있을까 현실적으로 대표님. 그게 가장 고민하는 대목 아닐까요? 그럼 사람이 지금 한국은 어떻게 보면 말기암에 걸렸어요. 말기암에 걸렸다. 북한이 핵무기를 가진 상태에서는 절대 공존을 할 수가 없습니다. 평화 공존이 안 돼요. 네. 재래식 무기로는 대응이 안 되기 때문에 말기암 환자예요, 우리. 이거 수술해야 됩니다. 한반도 입장이 자, 있어요. 그러면 수술하는데 이 수술하면 이웃집에서 우리를 어떻게 볼까? 눈치 봐가면서 또 치료비가 얼마나 들까? 이 걱정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국민적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매번 주장하듯이 자위적 핵무장을 국민투표에 걸자는 거예요. 자위적 핵무장을 국민투표에 국민투표로 그래서 걸자. 국민투표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으면은 그게 외교적 카드가 돼요. 미국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다른 또 방안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전술 핵무기를 재배치하겠다라고 미국이 양보할지 모릅니다. 전술 핵무기 중에서 이런 방법이 하나 있어요. 전술 핵무기를 재배치해가지고 그 미국 사람이 사용권을 갖는 게 아니라 한국도 공동 사용권을 갖자. 예. 그게 유럽에 그런 제도가 있어요. 아, 유럽은 나토라는 보호막이 있지만 이것만 믿을 수 없다. 그래서 5개 나라가 그런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독일, 이탈리아 등 5개 터키도 포함됐을 거예요. 뭐 어떤 거냐 하면은 뉴클리어 쉐어링이라는 제도인데 예. 핵을 나눈다는 뜻이죠. 예. 영토 하에 있는 미국의 핵무기에 대해서 공동 사용권을 가져요. 그럼 자기가 가진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독일은 핵 개발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 정도의 보장 장치를 해야 됩니다. 또 다른 방법이 또 다른 좋은 방법이 하나 있어요. 네. 그건 뭐냐면은 핵 미사일을 장착한 미국 원자력 잠수함을 한국 근해에 상시 배치하는 겁니다. 상시 배치하고 거기에 우리나라 해군이 동승하는 겁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도 배치하고. 공동 사용권을 가지는 정도의 이야기가 나오면은 그러면 우리 자위적 핵무장 이거 한번
다시 재검토해보겠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외교적 우리가 훨씬 강한 입장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미국에 가서 국을 하는, 왜 우리가 미국에서 국을 하나? 우리의 안보를 미국에 맡겨놓으니까 미국에 국을 하는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방안이, 직접 우리가 뭐, 핵무기를 만들지 않아도 그런 방법이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이거 요새 신문 보면 우라통 터지는 게. 예. 경제력은 지금 북한이 한국의 100분의 1입니다. 100분의 1. 100분의 1. 인구는 우리의 2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그런데 신문에 보면은 저 미국이 스텔스기를 보내주었다. 그래서 안심해도 된다. 아니, 이게 부끄럽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 이거 반성해야 됩니다. 아니, 우리가 나서서 해결하고 미국은 좀 뒤에서 구경만 하시오. 안보 문제는 내가 책임지고 해결하겠는데 여기에 중국이 편을 들면은 미국 사람한테 좀 부탁하고 이런 자세로 나오는 게 박정희식 자주국방의 원리예요. 네. 그런데 지금 북한 뒤에 누가 있습니까? 중국도 편들지 않고 러시아도 편들지 않는데 왜 우리는 미국 힘을 빌려야 안심할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예. 북한이 핵을 가지고 한국의 그 북한의 핵 전략에 호응하는 종북 세력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내부의 여론이 한 곳으로 모아지지 않아서 지금까지 국가 지도자들이 그런 외교적 카드를 쓸 수 없었다고 보시는 거죠, 대표님. 지금 그것을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예. 즉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마 지금도 북한의 핵 공갈에 대해서 속으로 아마 반기고 있을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한국에 어른 중에 30%나 된다. 이렇게 끔찍한 상황입니다. 네. 그러나 아마 작년에 그래도 대통령 선거 때 네. 한번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대통령 선거 때 문재인 대통령 후보를 당선시켰다. 만약에. 그러면은 지금 아마 민주당하고 통합진보당은 공동정권을 꾸렸을 거예요. 예. 그럼 문재인 대통령, 그 다음에 이정희 국무총리, 이 팀이 이런 위기가 왔을 때 어떤 식으로 대응했겠느냐 하는 걸 생각하면은 그나마 위안이 되는데 저는 문제는 지금 박근혜 정부 안에 그 6.1제라는 통일부 장관의 존재입니다. 네. 왜요? 대통령 아니, 의지를 최근에 있으면, 지금 핵 위기가 이렇게 불거졌는데 취임사에서 6.15 14선언을 충실히 지키겠다. 이행하겠다. 예, 북한도 지키지 않은 그거 지키면 한국 적화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개성공단을 국제화하겠다. 아니, 개성공단에서 지금 귀환시켜 사람 목숨을 살리는 차원에서 지금 우리 직원의 생명과 안전을 생각해야 될 시점에 그것을 국제화하겠다는 것은 다른 기업, 다른 외국 회사까지 다 끌어들이겠다는 뭐 이런 이야기. 그래도 대화를 해야 된다. 이분이 과거에 박왕자 씨라고 아시죠? 피살 사건이 있었지요. 그리고 2008년이죠. 7월에 예. 초에 관광 온 사람을 세상에 등에서 쏴가지고 죽이는 이런 체제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관광을 끌었더니 그래도 관광을 해야 된다고 주장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무슨 과정을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마음을 잡았는지 모르지만은 네. 지금 통일부 장관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아마 김정은이는 6.1제 장관을 보고 개성공단 카드를 꺼냈을지 몰라요. 저렇게 만만한 사람이 있으니까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저런 종북 좌파의 사실상 지지를 받은 사람인데 저런 사람이 이 시점에 통일부 장관 자리에 앉아가지고 개성공단 문제를 관리한다. 여기에 믿을 수 있습니까? 쉽게 간단하게 말하면 적지에 수백 명의 한국인을 두고 북한의 도발에 우리가 대응하는 작전을 펴겠다. 김정은이도 웃을 거고 아마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할 텐데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이 잘해주기를 바랍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이니까요. 사실 외교, 안보, 통일 분야는 대통령 의지가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대표님? 우려하시는 부분도 뭐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만은 박근혜 대통령의 심중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말은 확실하고 좋아요. 그러나 그 밑으로 내려가면 장관 수준으로 내려가면 이상한 이야기가
불협화음으로 막 나오니까 예. 굉장히 나쁜 신호를 김정은이한테 주고 줄수 있다. 우리 국민들한테 줄 수 있습니다. 예. 왜 지금 시점에 왜 대화가 나옵니까? 신뢰 프로세스 이야기가 왜 나옵니까? 아니 우리가 언제 약속 안 지켰어요? 북한이 약속 안 지켰지. 그럼 북한 보고 약속을 지키라고 해야지. 왜 그것을 신뢰 프로세스라고 해가지고 마치 한국도 약속을 안 지킨 것처럼 양비론을 펴느냐 이거예요. 네. 답답한 게요, 선배님.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안보에는 항상 강세, 공세와 출구가 양존해야 된다. 어느 정도 일리 있습니다. 그러니까 6.17 통일부 장관도 대승적인 전체적인 측면에서 볼 때 대화 국면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출구는 둬야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대통령만 믿고 통일부 장관만 믿고 개성공단도 가고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안보 문제, 외교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는 한 목소리가 나와야 돼요. 한 목소리가. 이 정치 문제나 경제, 복지 문제는 여러 문제가 나와도 되지만은 이 국가의 정책을 대표하는 겁니다. 네. 통일, 안보, 국방은 완전히 반대되는 이야기를 한쪽에서는 오늘날의 사태를 엄중한 문제로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밑에 장관은 그래도 대화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문제는 김정은이가 어떻게 계산을 하겠느냐. 이 전쟁이라는 것은 오판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김정은은 전쟁을 해보지 않은 군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을 두려워하지 그러니까 않겠죠. 가장 위험합니다. 그렇죠. 예. 지금까지 전사에 보면은 군인들이 전쟁을 일으키는 경우는 적어요. 군인들은 전쟁을 일으키면은 군인들이 가장 큰 피해를 봅니다. 그렇죠. 전쟁을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군인이에요. 어떤 사람이 전쟁을 일으키느냐. 히틀러, 김정은처럼 천방지축으로 전쟁을 모르는 사람이 일으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갖고 있는 사람 이런 발언을 하셨었는데 사실 칼기 폭파 사건도 조작된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대한민국에 있죠. 아직까지. 뭐 지금 있겠어요. 김연희가 가짜라는 이야기를 주장하는 사람인데 예. 네. 지금이 없겠죠. 그러나 과거에는 있었고 예. 또 정권적 차원에서 좌파 정권 시절에 그것을 적극적으로 정권적 차원에서 뒷받침해가지고 네. 공중파에서 그 의혹을 확산시키는 방송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또 무슨 원시시대 이야기 같은데 지금 되돌아보면은 그래서 김현희가 가짜라고 주장하는 사람 그 목소리가 공중파를 타고 그냥 나오고 그 프로를 제작했던 MBC의 담당 PD는 지금 MBC의 어느 지방방송국 사장이 되어 있고 한국 언론 반성해야 됩니다. 그 같은 차원에서 요새 장준하 타살설을 또 언론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더군요. 예. 김현희 씨를 조갑재 대표께서 처음 만나신 게 언제십니까? 1989년 봄입니다. 89년 예. 봄. 제가 처음 인터뷰를 한 것 같은데. 예. 그때 만나셨을 때 얘기를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제가 다른 분한테 들었는데 김현희 씨가 이렇게 변화하는 과정을 나라에서 찍었었다면서요. 처음에 이제 잡혀와서. 근데 그때 삭삭삭 소리 그 영화가 상영이 되는데 삭삭 소리가 나서 보니까 조갑재 대표님이 열심히 취재를 하셨다. 어떤 분이 비화처럼 그런 말씀을 해주시던데. 그건 뭐 사실이 아닌 것 같고요. 네. 왜 김현희 이야기가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 네네. 하여튼 김현희 씨하고 돌아가신 황장엽 선생, 네. 또 북한에 의해서 피살된 이한영 이런 사람들은 북한이 가장 죽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네. 가장 죽이려고 그건 한다. 국가가 보호를 해야 돼요. 또 최근에 보니까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네. 미국으로 도피성 출국을 기도했다라는 그 한겨레 신문에 오보가 있었습니다. 오보입니까? 완전히 오보죠. 그러니까 미국으로 갈 생각도 안 하고 일본에 다녀올 5박 6일의 그 비행 일정을 예약을 했다가 그것을 네. 취소한 뒤였어요. 네. 자, 그 보도를 계기로 해가지고 기자들이 국정원장 집에 몰려가가지고 카메라를 들이대고 있으니까 전 국정원장이 며칠 전까지 국정원장을 한 사람이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이런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언론이 예. 김현희 씨 집은 생생하게 비춰주고 이렇게 했을 때 북한이 뭘 했느냐? 바로 이한영 암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신변이 노출되면 안 되는데 안 되죠. 언론에서 이제 너무 관심을 갖다 보니까 방송사의 이익과 국가 이익이 부딪히는 그런 측면인 거잖아요, 대표님. 언론의 정도가 있죠. 그 언론도 생명을 보호를 해야 되죠. 네. 그리고 이한영은 뭐 잘 아시겠지만 예. 김정일의 본처의 언니의
아들 아닙니까? 아들이죠. 그죠? 처족하죠. 네, 그렇죠. 예. 1997년에 암살됐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공작원이 집을 알았느냐 하는 네. 것은 그 뒤에 수사 재판을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어떻게 밝혀졌나요? 공작원이 예. 흥신소에 부탁을 했어요. 심부름센터가 이한영이, 그렇죠. 심부름센터에 부탁을 해가 이한영이 집을 알아달라. 심부름센터에서는 경찰관과 교도관을 접촉했어요. 그래서 이한영이 살고 있는 아파트를 알았어요. 그래서 그 정보가 빠져나간 건가요? 그렇죠. 그렇게? 물론 그 경찰관이 이게 북한 공작원이 부탁한 거라고 몰랐지. 아, 몰랐어요. 그렇더라도 경찰관이 이한영의 집을 알려주었다. 똑같은 차원에서 어느 정보기관인지 모르겠지만은 김면희 씨가 살고 있는 집 주소를 네. 방송국에 알려주었다. 이렇게 지금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 아닙니까? 아, 그래도 그 신변 보호를 해주는 것은 꼭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국가의 책임이죠. 예. 국가의 책임인데 책임을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김현희 씨 같은 경우도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제대로 되려면은 그런 아주 엉터리 보도를 한, 그러니까 김현희를 가짜로 몰아가는 보도를 한 언론계 인사들은 처벌을 받아서 더 이상 언론계에서 종사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예. 치명적, 예. 아니, 기자는 오보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보로 밝혀졌으면 정정을 해야지. 김현희 씨가요. 그 인터뷰하시고 몇 년 뒤에 친필로 이렇게 편지를 써서 대표님한테 편지를 또 보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아, 그거는 좌파 정권 때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호소하는 편지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편지가, 예. 그래서 그게 다시 이제 문제가 제기돼가지고, 이제는 뭐 김현희 씨가 또 자기가 하고 싶은 말도 할 만큼 했고, 또 MBC에서 작년에 김현희 씨 인터뷰를 한번 했죠. 해가지고, 난 그게 뭐 사과 차원에서 한 거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조금 뭐 지금 형편이 나아진 것 같아요. 예, 아까 저희가 잠깐 조갑재 편집위원님께라고 예, 쓴 예, 김현희 예. 씨의 편지를 저희가 잠깐 예. 보여드렸었는데 지금 나오고 어떤 있죠. 내용이 쓰여져 있었나요? 대표님 끝으로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가 자세히 볼 수 그러니까 없어서. 좌파 정권 때 저는 좌파 정권 때 김현희 씨를 만나고 싶었는데 못 만났습니다. 네. 그런데 그 편지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 이렇게 당했구나. 이렇게 우리 언론이 김현희를 가짜로 모는 그 의혹 만들기에 앞장섰구나. 그것도 KBS, MBC, SBS와 같은 공중파가 했구나. 가짜 하는 마윤이다 것을- 이거죠. 하는 것을 보고 경악에 맞지 않았는데 뭐 다행히 이명박 정부 들어서고 나서 이제 일본에도 가고 해가지고 나름대로 뭐 좀 개선이 된 것 같아요. 네. 자, 마지막 저희가 질문을 예.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예. 지금 이제 들고 오신 책 아, 이 현재 책. 선생님. 예. 그 좀 여쭤보고 싶은데 제목이 어렵습니다. 트루먼과 트루먼과 스탈린 간의 한반도 게임 비사. 아, 게임 비사. 예. 이 책인데요. 네. 이게 왜 나왔느냐면 올해가 휴전 60주년 아닙니까? 예. 근데 몇 년 전에 아주 중요한 문서가 하나 발견이 됐습니다. 스탈린이 체코 수상한테 보낸 편지가 발견이 됐는데 이 편지 내용이 이 6.25의 성격을 달리 규정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게 복잡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은 간단하게. 6.25는 왜 났느냐? 네, 왜 났느냐? 스탈린이 김일성을 이용을 해가지고 한반도를 중국군과 미군의 싸움터로 만들기 위해서 일으킨 전쟁입니다. 거기에 김일성은 바보짓을 해가지고 하나의 미끼로 이용을 됐어요. 그래서 결국 스탈린이 원하는 대로 이 한반도가 중공군과 미군이 대결하는 장소로 그렇게 함으로써 중국은 소련에 의존하게 돼요. 네. 그리고 중국과 미국이 원수가 됩니다. 그 내용을 예. 담으신 거예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예. 그거는 스탈린 성공한 것 같은데 예. 트루만이 그 계획을 역이용을 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동서냉전에서 이 서방 세계가 이기는 전략을 취하게 됩니다. 즉 일본을 경제 부흥시키고 나토를 강화하고 독일을 재무장하고 네. 그 다음에 대만을 보호하게 되고 예. 더구나 이승만 대통령의 위대한 지도력에 의해서 한미동맹이 만들어지면서 대한민국이 구원되고 또 대한민국이 지금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큼으로써 오늘날 북한이 망해가는 상황을 만든 예. 그 과정을 제가 쓴 겁니다. 그래서 이 트루만과 스탈린의 한반도 게임 비사인데 결국 이 게임에서
현재는 트루만이 이겨서 대한민국도 지금 결국 잔명이 얼마 남지 않은 네. 북한을 상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결국 좀 어렵겠지만은 김정은의 도발 저것은 단말마의 비명입니다. 저게. 단말마의 비명이다. 네. 그러나 단말마의 몸부림을 칠 때는 우리가 유탄을 맞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예. 전쟁을 준비해야 된다는 게 저희 이야기예요. 예. 말에 뒷발굽에 맞으면 아프죠. 그럼요. 예. 예. 오늘 조갑재 대표와 함께 전체적인 조명을 좀 드렸는데요. 네. 다음에 한번 나오셔서 또 이야기를 좀 들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